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3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3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백신의 등장에도 백신의 양극화,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쉽게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영국과 싱가포르, 이스라엘은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택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인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을 경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국은 지난 7월 19일 세계 최초로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를 선택했습니다. 영국 현지 분위기는 코로나19로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고 마스크에서 해방됐으며 거리 두기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29일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영국 현지 교민들은 영국 국민들이 대체로 위드 코로나를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런던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남모 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는 듯 하다라며 무엇보다 팬데믹 이전처럼 모든 시설을 제한 없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남 씨는 특히 붐비는 출근길에서 일상을 되찾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이 여의도처럼 금융권이 밀집한 지역에 있는데 잊고 있었던 일상생활에 대한 감을 차차 찾는 중이고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를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맡겼습니다. 이에 대중교통, 공항, 병원 등 일부 장소에선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임에도 지키지 않는 이들이 다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반면 위드 코로나가 오히려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케임브리지에 사는 김모 씨는 팬데믹 이후 1년 반 만에 처음 뮤지컬을 보러 가는데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지만 200명이 가득 들어찬 공연장에서 마스크 착용자는 20%도 되지 않았다라며 이러다 또 록다운이 이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위드 코로나 선언 당시 5만여 명이 육박했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8월 초 2만 명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8월 19일 기준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3,536명으로 적지 않는 수준입니다. 또 8월 23일부터 백신 접종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할 필요가 없게 돼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우려가 높습니다. 한편 옆 나라인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데요. 불행히도 코로나에 맞서 일본의 부흥을 알리고자 했던 2020 도쿄올림픽이 시작되고부터 코로나 확진자는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 이틀간 일일 확진자가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하염없이 집에서 격리된 채로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감염자 수가 나오는 지역은 도쿄를 포함한 주변 3현이 11,000여 명을 기록하여 전체 감염자 수의 45%에 육박합니다. 일일 확진자가 2만 5천 명이 넘는 이유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강력한 전파력이 있습니다. 올림픽 이전만 하더라도 전체 코로나 감염자 중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이 40% 이하였는데요. 현재는 대다수의 지역에서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도쿄의 경우 85%가 델타 변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많아지며 코로나로 인한 위중증 환자 역시 최고치인 2,000여 명을 찍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망자도 하루 30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 의료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으로 도달해버렸고 많은 감염자들이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자택격리만 해오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 이송조차 어렵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사실상 의료 붕괴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상황을 지켜보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감염자가 지금부터 줄어들어도 중증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야전 병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는 감염되더라도 치료받지 못합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해주세요. 어쩌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야. 의료체제도 식량 지원도 무엇도 안 돼. 전례 답습의 관료제도 안에서 빠른 판단과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민당이 썩어서 정치 주도의 개선도 없고 정부도 자치제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말단 담당자나 의료 종사자는 피폐해지고 환자는 방치된다. 역시 다음 선거가 중요하다. 여름방학이 끝나면 일본도 끝이다. 과거의 비상사태처럼 방학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됐다. 계약하면 아이들끼리 서로 옮기고 가정으로 나른다. 가정에서 3, 4명으로 감염. 즉 일일 감염자는 지금의 2배로 안 끝난다. 의료는 이미 붕괴되었고 앞으로는 아수라판이 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일본은 현재 도쿄올림픽 이후의 확진자 증가로 의료 붕괴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심각한 코로나 상황으로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28일 사회조사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전국 유권자 1,1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가 내각 지지율은 2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4일 조사 때와 비교해 4% 낮은 수치이며 처음으로 30%의 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은 지난달보다 4% 높아져 66%까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마이니치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이 역대 최악이라고 전했습니다. 스가 내각 지지율 추락 원인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유권자 불만이 꼽힙니다. 마이니치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입원마저 할 수 없는 의료계 현실이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스가 내각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선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스가 총재 체제로는 올 10월 전후 치러질 총선에서 폐해 집권당 지위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코로나 환자 중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올해 초 우리나라에서도 정신질환 환자들의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 전체가 격리되는 코호트 격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다른 환자들에 비해 의사소통이 어렵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통제하기도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정신질환 확진자를 전담할 별도의 치료병상과 인력, 격리 장비 등이 더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서울아산병원 연구진이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확진자와 그 외 일반 확진자 1,300명씩을 집단 추출해 증상 등을 비교 분석했더니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확진자 집단에서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할 위험도가 27%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의학적인 요인은 밝혀진 게 없지만 감염 의심 증상 등에 대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그 외의 사회적인 요인, 환자 개인의 감정 상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정신질환자들의 맞춤 치료시설이 국내에 문을 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음악병동은 국내 최초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시설입니다. 특히 의료진과 환자들은 개선된 치료 환경에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지난달 21일 개소한 센터 음압격리치료병동은 13개 병실에 1인실 4병상, 2인실 18병상 등 총 22개 병상 규모이고 중앙통제 시스템, 개별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고유량 상수기, 비접촉식 자동문, 관찰장, 패스박스, 헤파 필터 및 역류 방지 댐퍼 등 각종 첨단 의료시설도 갖췄습니다. 정신질환 확진자는 일반 확진자와 비교해 이중의 치료 부담이 요구됩니다. 이들이 확진되면 감염병 치료와 함께 정신질환에 대한 증상 조절이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이번 정신질환자 맞춤 음압병동을 만들게 된 이유는 지난해 2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국내 1차 대유행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첫 코로나19 사망자와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이러한 치료가 가능한 병상이 부재해 당시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은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비롯해 국립정신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센터 측은 음압병동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내과적,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시설은 전 세계에서도 매우 드문데요. 미국과 이스라엘 등 국가에서 기존 병동을 활용한 경우는 있었지만 센터 음압병동처럼 특정 치료군 맞춤 병동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의료부 정신의로부터 정신질환 당사가 겪는 정신과적 어려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의는 증상 조절을 잘하고 있는 환자도 감염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며 불안감이나 우울증이 악화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압병동은 이러한 스트레스 취약 임상군에 대한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며 환자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병동은 설계 단계부터 의료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전문의는 기존 음압시설보다 더 우수한 치료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감염자와 의료진의 동선을 색을 달리에 구분시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항일 무장투쟁을 이끈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이 고국당에서 영면했습니다.
지난 강복절 카자흐스탄에서 봉환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18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모욕에 안장되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별세한 지 78년 만입니다. 안장 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위해 카자흐스탄을 찾았던 특사단, 여야 정당 대표,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홍범도 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안장식은 국민대표 자격으로 특사단에 포함됐던 배우 조징웅 씨의 사회로 봉환 추진 영상 상영, 헌화, 묵념, 홍범도 장군 일대기 영상 상연, 문 대통령 추모사, 추모 공연, 유해 하관 및 허토 등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대전 현충원 현충관에 임시 안치됐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영정을 든 남양 홍씨 문중 대표를 선두로 국방부 의장대에 의해 모욕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감싼 태극기가 해체됐고 하관이 이뤄졌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전날 홍범도 장군 훈장 수여식에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현지 홍범도 장군의 묘역의 흙을 한국의 흙과 함께 허토했습니다. 또 헌화를 위한 추모하와는 카자흐스탄의 추모하인 카네이션과 한국에서 추모를 상징하는 국화가 함께 사용돼 제작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양국은 카자흐스탄에 남아있는 홍범도 장군의 모형 역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 고려인 사회의 정신적 명맥을 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문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첫 국빈 방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제국과 주요 전투를 주도한 전설적인 독립투사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반환된 데 대해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홍 씨의 한국 귀국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을 카자흐스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꼽으며 경제협력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입니다. 양국 간 교역 2017년 15억 달러에서 2019년 42억 달러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지난해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30억 8천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한국 기업 550여 개가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양국은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뉴딜 정책과 카자흐스탄의 2025년 국가발전 계획의 시너지를 통해 상생 성장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아주 특별한 제안을 했는데요. 바로 카자흐스탄의 히토류 자원 개발을 함께 하자고 한 것이죠. 히토류는 반도체 및 모든 산업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자원입니다. 원래 히토류는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장량과 생산량 모두 압도적인 상태입니다. 1994년 47%에서 2000년 87%로 급등했기 때문에 2010년에는 98%까지 치솟았습니다. 중국의 독점이 계속되자 베트남, 브라질, 러시아 등이 히토류 생산을 늘리며 맹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중국의 비중이 하락해 2020년 58%로 40%포인트 줄어 10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나자 중국이 여전히 앞서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카자흐스탄이 한국에 협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히토류는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지질 탐사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에 꼭 필요한 히토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반도체와 같은 산업국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안입니다. 한국은 최근 수급 안정망 강화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고 확보 측면에서 양자 채널로 히토류와 같은 희소 금속 보유국과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었는데 카자흐스탄이 마침 먼저 손을 내밀어 주어 수급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협력 제안이 알려지자 뜬금없이 일본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일본이 분노를 표하는 것일까요? 카자흐스탄은 히토류 생산국이나 수출국으로서 유망한 국가입니다. 그런 카자흐스탄에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진출해 있었고 중국과 러시아도 자원개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죠. 심지어 아시아뿐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까지 카자흐스탄과 자원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카자흐스탄이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일본이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0년 중국은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 때 히토류에 대한 일본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그때 당시 히토류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며 일본 기업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은 중국산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는 낮춰야 한다는 필요성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카자흐스탄과 히토류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10년 전 기사를 살펴보면 일본의 스미드록 상사와 도시바는 카자흐스탄의 국영 원자력 공사와 연내 각각 합병회사를 설립하고 히토류와 희귀금속의 추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일본과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에 공장을 지어 우라늄을 정지하고 남은 흙에서 히토류의 일종인 디스프로슘을 추출했습니다. 아무리 10년 전 공동사업을 진행했다고 해서 현재 한국과 협력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이번 일본의 어이없는 반응도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원인인 것입니다. 한편 이번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협력 소식을 들은 일본 네티즌들은 카자흐스탄은 왜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지 않고 한국을 파트너로 정했나요? 이번 생각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은 큰 국가적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히토류로 큰 이익을 챙기고 살만하니 한국의 협력을 제한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 2019년 시행한 상쾌한 바람이라는 경제협력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은 정보통신기술, 교통, 인프라에 집중했지만 4차 산업혁명, 헬스케어, 우주산업 등 첨단 신기술 분야까지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또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보건의료 성과를 배우기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이 분야를 양국이 더욱 협력할 수 있는 잠재적 분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부터 한반도 평화 노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일본이 질투할 만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신들이 왜 이번 협력에서 배제되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는커녕 한국만 비난하기 바쁘니 아까운 실정입니다. 한편 카자흐스탄이 제안한 이번 히토류 협력에는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히토류도 있지만 우라늄 매장량도 상당합니다. 우라늄은 현재 원자력 발전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 선진국인 한국에는 더할 나위 없는 파트너인 것이죠. 현재 한국은 한국과 협력하기 원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본이 한국을 비난해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강해 보입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카자흐스탄에서 현대와 기아차의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전기차 조립, 전기차 인프라 구축,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완공된 현대자동차 알마티 조립 공장을 언급하며 자동차 생산이 시작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와 전기차 인프라, 배터리까지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이번 계기를 통해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폭넓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여러 전문가들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유라시아의 번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력 분야에서는 대통령인 자신이 직접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의 협력 강화 신호탄으로 토카예프 대통령은 23일 부산에서 카자흐스탄 공화국 총영사관의 개설과 관련된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요즘 한국과 일본의 위상이 역전되고 있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완전히 이기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2일 군사정보 공유협력체 5IG의 확대 필요성을 담은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1년 9월 2일 대한민국이 선진국 정보동맹 가입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존 미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 및 뉴질랜드로 이어진 협력체에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 및 독일도 끌어들이자는 이유입니다. 파이브아이즈는 1960년대 미소 냉전 시기에 미국이 주도해 각종 글로벌 안보 동향을 공유하고 평가하기 위해 창설한 정보동맹입니다. 이에 따를 경우 테러 집단 움직임은 물론 중동 지역 정세,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활동은 물론 북핵 동향 등 회원국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오갑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정보 습득에 있어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물론 지소미아를 맺고 있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환하지만 북핵 동향 등 대북 정보에 국한되어 있죠. 이처럼 우물한 개구리였던 대한민국으로선 최고급 정보가 공개되는 회의에 와달라는 멋진 초청장을 받아낸 셈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은데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국제 외교 무대의 공짜 선물에는 대가가 따르길 마련입니다. 3일 박원곤 이하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국, 일본, 인도 등을 파이브 아이즈 추가 멤버로 찍은 것은 중국 견제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며 한국의 참여는 중국의 거센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국 포위망 구축을 목표로 한 다자협력체에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된 쿼드가 있습니다.
이는 4개국 간 군사 첨단 기술, 방역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지만 군사 정보는 제외됩니다. 그 탓에 파이브 아이즈의 쿼드와 한국을 편입시켜 거대 반중 군사 정보 동맹체를 완성하려는 게 미국의 속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우리 정보 관계자는 우리는 미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 모호함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자국 안보와 직결되는 군사 정보를 공유할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제임스 김 아산 정책연구원 미국 연구센터장도 한국과 일본에선 미국으로부터 얻는 정보가 언론 등을 통해 유출되는 일이 잦다 보니 바이든 정부가 파이브 아이즈 확대가 대래 역효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파이브 아이즈를 비롯해 아시아의 최대 영향력 있는 국가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이에 일본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기업들은 오히려 한국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출 규제에서 일본이 참패를 하며 오히려 일본의 기업들이 위태해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이 100억 엔 이상을 투자해 한국에서 핵심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직접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한 이후 관련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더불어 이번 한국의 새 공장에서는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스미토모 화학은 지금까지 오사카 공장에서만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해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탈일본 움직임에 놀란 다른 일본 기업들도 한국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세계 2위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인 TOK는 수십억 엔을 추가로 투자해 인천 송도 공장의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렸습니다. 불화수소 생산 기업인 다이킨 공업도 약 40억 엔을 들여 충남 당진의 불화수소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에서 불화수소를 공급하던 스텔라 케미파와 모리타 케미칼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어려움을 겪으며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 기업들의 한국 행위는 수출 규제 외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본의 차기 총리 때문입니다. 한편 스가 총리의 사임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일본의 올림픽 징크스는 깨지지 않았다며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1964년 도쿄, 1972년 삿포로, 1998년 나가노, 2020년 도쿄까지 총 4번의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1964년 올림픽은 이케다 하야토 총리 기간에 열렸고 이케다 총리는 폐막식 다음날 사임했습니다. 1972년 삿포로 올림픽은 사토 에이사쿠 총리 재임기에 열렸는데 사토 총리는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한 오키나와 반환을 실현했고 정기 국회 폐회 다음날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1998년 나가노 당시 하시모토 류타료 총리는 대회 종료 5개월 뒤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참패해 선거 다음날 사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가 총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기세를 몰아 이번 가을에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와 중의원 선거에 승리한다는 구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올림픽 징크스를 깨지는 못했죠. 스가 총리는 자신이 코로나 사태에 집중하기 위해 사임을 한다고 밝혔지만 사임의 진짜 이유는 다음날 예정된 일본의 중의원 선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 선거 전에 스가 총리를 다른 인물로 교체하지 않으면 자민당이 사상 처음으로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가 총리의 가족들마저 사임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번 스가 총리와 자민당 지지율 하락은 참고 참던 일본인들이 폭발해버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쿄올림픽부터 코로나 방역 대처, 아프간 사태 등 한국에 뒤처지는 상황이 벌어지자 일본인들이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여론이 빠르게 등을 돌리자 자민당 의원들은 중요한 선거 참패가 두려워 빠르게 스가를 끌어내린 것입니다. 특히 스가 총리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알려진 요코하마에서조차 패하며 일본 국민들이 스가 총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가 증명됐습니다. 이렇게 자민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스가 총리가 사임을 밝히자 당일 일본 증시가 2%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에 일본 주요 증권사들은 일본 주가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은 스가 총리 때문이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라며 총리 교체로 다시 증시가 시동을 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가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 후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노다로는 예전부터 한국에 막말을 해 논란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은 고노다로가 총리가 되면 한국에 어떤 실수를 저지를지 모르니 하루빨리 한국에 공장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노다로는 원래 친한파 의원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일본 자민당 내 대표적인 온건파로 한국을 잘 이해하는 소수의 친한파 정치인. 일본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어 홈페이지를 스스로 개설할 정도로 새로운 한일 우호 교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차세대 정치인.
2000년대 초반 한인 언론에서 고노다로 의원을 설명하며 내놓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친한파였던 고노다로는 아베 총리를 만나며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고노 장관은 아베 정권의 3차 내각에서 행정개혁 담당상이자 국가공안위원장으로 첫 입각했습니다. 그 전까지 고노 장관은 자민당 소속이었으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꾸준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 원전제로 모임 공동대표를 맡는 등 소신파로 통해 자민당 동료 의원에게서 공산당이나 사회당으로 가버려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외무장관으로 발탁되자마자 고노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문재인 정부 견제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본 수출 규제 사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반한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 뿐만 아니라 일본을 찾는 한국 기자에게 당신이 쓰는 카메라는 일본의 캐논이냐 니콘이냐라며 한국을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난간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청한 자리에서 말을 끊고 강하게 항의하는 등 외교 현장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결례를 범했습니다. 이런 고노다로의 행보에 전문가들은 고노 장관의 남대사 강경 발언은 일본 국민의 반한 감정을 악용하는 국내용 쇼라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차기 총리 유력 후보인 고노다로는 한나라의 그것도 선진국의 고위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만행을 저지른 인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새로운 총리 취임으로 분위기가 바뀔 것입니다. 그에 따라 현명한 외교로 중심을 지키며 위상을 높일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